할머니 집에 초대받은 지 한 달 만에 영애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키울 때도 연애 소설을 읽느라 가뜩이나 부족한 잠이 더 부족했었다고, 어린 시절에는 기갈이 든 사람처럼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도무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글을 읽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활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오래 집중해서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104장 소설을 받은 후로는 책을 펼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낡아 화면이 흔들리는 게 눈에 안 좋을 것 같다는 내 말에 할머니는 텔레비전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애는 자기 집 거실 한 귀퉁이에 놓인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화면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한없이 텔레비전만 보게 돼서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텔레비전을 가지고 갈 테니 괜찮은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보기보다 무거웠습니다. 겨우 텔레비전을 들고 온 나를 보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내려가서 같이 가지고 왔을 거라고. 현관에서부터는 할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들어 옮겼습니다. 거실장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애야, 정말 텔레비 안 봐도 괜찮아? 나는 거실장 아래에 놓인 할머니의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거 버리세요. 할머니 눈 다 상해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는 아시죠? 나 혼자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러네요. 아무튼 잘 받을게. 고마워.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녹차를 마시면서 사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다시 잠에서 깨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같이 밥을 먹는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증조 할머니 사진이 저번에 보여주신 거 그거 하나예요? 응, 그거 하나야. 우리 엄마 사진. 그 사진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도 돼요? 꺼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내 부탁을 반기더니 작은 방에 가서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나와 꼭 닮은 증조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게 미소 짓는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이 새어나왔습니다. 입이 아니라 눈이 그랬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증조모 옆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여자는 영애의
할머니였습니다. 영애는 봄비가 온종일 내리던 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유방암 재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발병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어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몇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문병을 오는 사람이 드물었고 심지어 엄마의 엄마조차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 자식이 수술을 한 건 알고 있느냐는 내 말에 엄마는 네 할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게 하루 이틀이냐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엄마가 재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에야 내가 엄마 입장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수술이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으냐고 내가 물으면 괜찮다고 엄마가 대답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웬일인지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밥 걱정 안 되나 보지? 라고 빈정대고 싶었지만 피주머니를 달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그런 생각을 한 내가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빈정대게 하고 차갑게 말하게 하는 엄마도 미웠습니다. 밉다 다 밉다 보니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자식에게 한 발짝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 할머니도 미워졌습니다. 할 일 없이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어? 응? 엄마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밥 해줬어. 박대 구워서 물미역이랑 총각김치랑 해서 밥 먹고 케이크도 먹었어. 그래? 할머니 백내장 수술 받았던 거 엄마 알았어? 아니? 집에 가니까 텔레비전이 엉망이잖아. 화면 흔들리고. 그래서 내 텔레비전 드렸어. 잘했어. 나 이혼한 것도 말했어. 그래? 잘했대, 할머니가. 할머니는 김서방 모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이 없잖아. 그럼 엄마는 그렇게 정들어서 바람 피운 사위 감싸줬어? 너는 왜 말을 꼬아서 들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다가는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밖에 나가 병원 앞 대학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화가 나고 슬플 때는 숨을 제대로 쉬어보라고 했던 친구 현주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서 나중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일요일 늦은 저녁 엄마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자리를 교대했습니다. 당분간 주말에는 내가 엄마를 맡고 주중에는 간병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운전해서 무크로 돌아가면서 나는 엄마를 내내 감당할 수 없는 내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건비는 지난 5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이 술집에 들른 것은 내 입장에서도 다소 의외였습니다. 나는 소주나 막걸리를 즐기지 않았고 이 집은 맥주나 와인 같은 것은 팔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술을 시켰습니다. 주문한 안주가 나오기 전에 김치와 나물들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왔다는, 아니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밑반찬만으로 술을 반병 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내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꼴로 들르는 단골 술집이 되었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 김치찌개에 소주, 몇 가지 나물들과 김치를 늘어놓고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하는 생각이란,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든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하는 식의 소소한 과거사입니다.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곳은 내게 오로지 기억, 그렇게 속삭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술을 마시다 보면 후련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 기억 속에 내가 뭣도 모르고 살아온 모양이 환등처럼 떠오릅니다. 현실의 시간은 밤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기억의 한낮을 삽니다. 요즘 내가 그 땡볕 아래서 기다리는 인물은 숨겨둔 단골 술집처럼 나는 남몰래 마음에 두고 좋아하지만 그쪽은 이제 나를 한낱 친구로만 여기고 잊었을 한 여자입니다. 기억이란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는 방식이며 포즈이기도 하다는 걸 나는 이곳에서 배웁니다.